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중 두 번째 제2부에 해당하는 무아윤회의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무아윤회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거 전부 다 20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20회까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는 고성제와 무아윤회와 무소유인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아윤회도 또 윤회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제가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는데,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또 두 가지에 비해서 이 윤회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불교학자나 스님들도 윤회는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말해서 설하긴 했지만 부처님이 힌두교도들이 하도 윤회를 말하니까 부처님은 윤회가 할 수 없이 윤회를 그 불교에서 방편으로 설명했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니까야를 읽어보면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은 윤회를 바탕으로 윤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설하기는 했는데 할 수 없이 힌두교도들이 하도 윤회를 말하니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설했다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처님을 비롯해서 예수나 마하메시라든가 소크라테스, 기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정합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가 체포되는 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한 다음에 새벽닭이 울자 자기가 예수를 부정했다는 것, 진리를 부정했다는 걸 알고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즉 거기서는 예수를 위한다는 말은 진리를 위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숨을 바칩니다.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호메트도 그랬고요. 부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타, 모갈라나 부르나 존자도 다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다가 기존의 학설과 반대되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해에 아부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을 우리가 곡학아세라 그러죠. 부처님의 힌두교도들이 윤회를 말하기 때문에 윤회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설했다는 말은 마치 부처님이 곡학아세하는 아주 그 타락한 무리에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옳습니다. 윤회는 틀린 건데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신 걸 봤을 때 불교 교리는 의심할 여지가 많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고성제도 그렇고 윤회도 그렇고 무소유도 그렇고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윤회는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성적 사유로서 과학적인 관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맞을 확률이 더 크다. 정확하게 말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는 말 못하죠. 맞을 확률이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좀 윤회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무아윤회라는 말, 윤회도 그렇지만은 무아윤회도 또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무아라면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오해도,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것은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런 말이 타당합니다. 실체론적으로 보면은 누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누구라는 것이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는 말이 되는데, 불교는 실체론이 아닙니다. 영기론이거든요. 영기론이라면, 영기론은 그 근본적으로 누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기법이 맞다면 무아이고, 또 무아이기 때문에 동일성은 없지만은 모든 사건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이 무아윤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제 11강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회는 부처님이 그 선정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이유로 윤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예비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임사체험과 그 체면의 퇴행에 관해서 주류 학계의 의견과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생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살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우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생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아무리 우리가 결과를 접하더라도 어느 쪽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하나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학적 판단과 사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소박하게 정의를 하겠는데, 그 소박한 정의는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은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감정에 의해 직관하는 것이며, 과학이란 이렇게 찾은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란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사유 방식인 논리에 잘 맞게 오류가 없이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인슈타인의 정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과학이 뭐냐고 살펴본다면, 과학은 보통 실험 관찰과 이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양자역 학은 예외적으로 실험 관찰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실험 관찰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론은 뭐냐면은, 먼저 이론의 체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론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가설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다시 실험으로 검증해서 이론 체계가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 틀린 것이 나온다면 이론 체계를 바꿔야죠. 그럼 가설은 어떻게 나오냐? 가설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서 귀납적 추론이나 직관으로 얻어지는데, 수학의 공리 역시 귀납적 추론이나 직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뛰어난 프랑스 수학자 뿌앙까레는 말하기를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논리를 통해 증명하고 직관으로 창조한다. 아인슈타인이 진리를 찾는 것은 종교적 감정에 의한 것이며, 이렇게 직관한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과학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이게 과학과 수학의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주도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이 21세기에도 주도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론이 관찰 결과를 잘 설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실제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설명과 예측을 잘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런 걸 우리가 도구주의라 그러는데, 근데 도구주의 말고 뭐가 더 필요한 걸까? 그래, 과학 이론을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도구주의라 그래서 과학 이론은 실험 관찰 데이터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끝났다는 거죠, 과학의 역할은. 근데 실제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 이론은 설명과 예측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의 과학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학 이론 중 어느 것이 도구주의에 불과하고 어느 쪽이 실제를 반영하는 것인가. 우리는 과학을 시작할 때 천동설과 지동설을 배웠는데, 프톨레마이에서 천동설 한번 보죠. 프톨레마이에서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구 주위를 잘 돈다고, 원운동을 하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설명과 예측을 아주 잘했습니다. 소위 주전원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 상황을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보다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돈다는 것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지동설이 실제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뉴턴 역학이 설명과 예측을 천동설보다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의 실제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턴 역학 역시 태양 주위로 행성들이 돈다는 가설에 의해서 잘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역시 도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무엇이 뭐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가 의해서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인데 더 잘 설명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전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니까 거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측정 결과를 보면 시공간이 그렇게 구부러졌고, 그 구부러진 시공간을 따라서 천체들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는 것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실제를 반영한다 하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의 미세구조, 아주 소립자의 세계에서 다루는 그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소위 양자중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현재 상대성 이론만 갖고는 그 미세구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실제론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은 뭐냐? 아주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부르는 양자역학. 이것은 100% 도구주의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려면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보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면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실제 이론이 될 텐데, 추상적인 양자 서술만 존재한다. 설명만 존재한다는 뿐입니다. 자연이 어떠하냐를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은 틀렸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은 틀렸다.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본 사실을 잘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탄생한 것은 대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1926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 지금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의 해석은 논란이 많아 아직까지 모든 물리학자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보어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보어 자신의 지적 한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현상과 양자의 이론을 놓고 생각하면 보어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뉴턴의 역학, 양자론을 놓고 보면은 결국 과학의 다른 이론들도 결국 도구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죠. 그럼 21세기의 주도적인 지식이 과학이지만 과학 이론이 도구주의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수학의 기반은 어떤가? 다시 말해 인간의 사유는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그 논리를 오류 없이 잘 정리한 것이 수학인데, 그
논리와 수학의 기본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먼저 귀납법과 논리 및 수학의 공리를 살펴보죠. 과학은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진리를 추론하거나 직관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납법과 논리는 완전한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회의주의 철학자 휴미 귀납법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적 추론의 논리적 형식은 다음과 같죠. 우리가 경험상 XX라는 일이 항상 발생했다. 고로 미래에 XX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귀납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휴문 이론 추론이 다음과 같이 결정적이지만 어떤 함축된 전제를 포함하는 것에 주목했는데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만 그런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를 추론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상 미래는 과거와 비슷했다. 고로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이거 말고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의 추론은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함축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의 과거 경험상 미래는 과거와 비슷했다.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고로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이 추론은 명백히 순환 추론이죠. 즉, 이 추론은 입증하고자 하는 결론 자체를 전제로 가정한 겁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추론도 정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추론도 결론을 믿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해요. 확고한 100% 이렇다 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무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죠.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추론이건 미래에 변함없이 견지할 과학적 법칙에 관한 추론이건 그 다음에 수학이 과거나 미래나 같을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추론이건 미래에 대한 모든 추론에 휴무의 추론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휴무의 의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추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그 대답은 정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명한 3단 논법이죠. 사람은 죽는다. 플라톤은 사람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죽는다. 틀린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는 귀납적 추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이 대전제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다 죽더라. 정말 사람은 다 죽는다는 대전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우리의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공리도 보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의 공리를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한다. 선분은 직선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 점에서 임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다 우리가 동의할 만하죠. 그 다음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한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면서 평행을 이루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5가지 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반드시 성립해야 될 질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귀납적 추론의 결과입니다. 제5공리를 하나 바꿀 수 있어요. 유클리드의 제5공리를 그냥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공명기하기라는 아주 멋진 기하학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적 공리라는 것도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의 어떤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믿음과 과학적 태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왜 이걸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제4강에서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임사체험을 반대하는 블레처 박사와 임사체험의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세이본 박사의 논쟁을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에 블레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임사체험에서 보는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세이본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이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믿음은 뭐냐면은 두뇌는 마음이다 하는 이런 환원론적 유물론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믿음인데 이 과학적 믿음이 옳다는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세이봄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블레처가 말한 종교적 믿음은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지만
세이범이 한 말 중 과학적 믿음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레츠가 말하는 과학적 믿음이란 신경과학자들이 가진 의식은 두뇌의 산물이다 라는 믿음으로서, 이 믿음으로서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이론을 판단하는 뜻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이론을 편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까마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까마귀를 조사 연구한 결과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더니 까마귀가 검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추론으로서 주류학계에서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몇 학자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어떤 숲속에 갔더니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흰 까마귀를 몇 마리 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류학계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흰 까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가 속임수다. 이 사람들이 검은 까마귀에 흰칠을 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착각이다. 사실은 흰 비둘기를 보고 그걸 까마귀로 착각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소망의식, 흰 까마귀가 있었으면 소망 때문에 다른 새를 흰 까마귀로 착각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번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를 보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반론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 반론이 옳든 그르든 그건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비록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까마귀가 검기 때문에 흰 까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거죠. 까마귀가 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고 그게 논점인데,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해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설사 흰 까마귀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까마귀는 검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네 번째처럼 모든 까마귀가 검은 법인데 흰 까마귀가 있다는 건 잘못이라는 말은 잘못된 이론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과 전세투행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들 체험은 비록 그것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두뇌 없이도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논점은 두뇌를 떠난 의식 활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떠나서도 의식이 활동한다는 주장에 두뇌 없는 의식은 없으니 당신 주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열갈 수 없지만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는 몸을 떠나서는 의식 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반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자료로 착각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이번 박사가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자료로 착각하지 말라는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부정하려면 그 이유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올바른 과학적인 태도고요. 자, 체험자의 환상이다. 다시 말해서 저산소층에 빠진 뇌가 의료 절차나 질병에 대한 불안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런 주장으로 임사체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의 양의 부족. 마취가 덜 돼서 의식이 있다. 그것도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두뇌 단락 반응.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뇌, 즉 기억 중추에서 방전이 일어난 단락 반응일 뿐이라는 거. 일종의 착각이죠. 뭐 그럴듯하죠. 잠재기요. 평소에 보고 들었던 것을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에서 두뇌가 꾸며낸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식. 이랬으면 하는 어떤 바라는 것을 자기 꿈처럼 두뇌가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 상상력, 속임수나 조작. 이것들은 이런 이유로서 임사체험을 반박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논쟁이라면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합리적인가? 아니면 잠재기억이나 다른 설명이 더 합리적인가? 이걸 따져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사체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그건 체험했다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체험을 뭘로 설명할 것인가? 사후세계에 있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좀 합리적인 과학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걸 바탕으로 두고 그 전생 연구에 관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환생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강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